상반된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양쪽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르겠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책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단락만 나눠도 네, 안녕하세요. 두부의 책 읽어주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책을 무엇을 읽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요 책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거 진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저도 지적 대화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화에 끼고 싶은데 내가 이 아는 대화 주제가 없어요. 그것만큼 정말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게 너무 좋은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뭐 사회적인 관계가 됐든 아니면 친구와의 그런 관계가 됐든 하물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해준 책들이 분명 있고 필요한데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고. 근데 이 책이 그 딱 진짜 넓고 얕은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 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가 경제에 발전을 줬고 어떤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확히 또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명확한 정의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찝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또 재미난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책을 읽기 전에 이 책머리부터 좀 읽어봐야겠죠. 지은이, 최 사장.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가는 시대다.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할 정도다. 그래서 가게를 열었다. 널려있는 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가치 있는 지식만을 선별해서 쉽고 단순하게 손질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진열했다. 저자 최 사장은 새롭게 오픈한 지식가게의 사장이다.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학창시절 내내 하루 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지독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문학과 철학, 종교부터 서양 미술과 현대 물리학을 거쳐 역사, 사회,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편력은 오늘 지식가게를 오픈할 자양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프롤로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는 들소, 검은꼬리, 누, 사바나, 얼룩말, 코끼리 등의 대형 포유류들이 살고 있다. 한 과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말을 하는 사자를 만난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렝게티 평원에서 대면한 사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상상해보자. 단어만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문법 구조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사자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이 친구, 반갑네. 여기 세렝게티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르고 있네.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합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추측해본다면 우리는 그가 내뱉는 소리들이 익숙한 단어와 문장 배열이라는 것은 느끼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철학의 거물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철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21세기 한국의 건물숲 속에서도 우리는 사자들을 만난다. 업무를 던져주는 사자도 있고 지하철에 앉아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자도 있으며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자도 있다. 수많은 사자에게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누일 때 우리는 피로하고 지친 또 다른 사자를 대면하기도 한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금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까지 아우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분모,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한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도 없이 재미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요 책에 역사 파트도 있고, 현실 세계, 1권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루고요. 2권에서는 이제 현실 너머의 철학, 예술, 과학, 종교 등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략하고 후미.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행동해야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가난하면서도 보수 정당을 뽑고 있거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치는 썩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뉴스는 사건, 사고와 연애, 스포츠 부분만 보거나 이건 공감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 마지막으로 세렝게티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사자와의 대면에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두도록 말도 안 나오네. 읽어두도록 하자. 자, 파트가 저희가 지금 프롤로그로 간단히 봤고요. 역사 파트, 경제, 정치,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건 첫 번째 시간에는 정치 파트를 나눠볼까 합니다. 187페이지. 정치. 이거야말로 정말 답이 없죠. 답이 없다는 건 뭐 답답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흔히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정치는 자동차에 비유했는데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엑셀, 브레이크, 기어 이런 게 다 접목된 게 자동차 기어와 정치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때론 좌회전 깜빡이도 필요하고 때론 우회전 깜빡이도 필요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엑셀도 필요하고 핸들도 필요하고 물론 기어 변속기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이제 와이퍼도 필요하겠죠. 뭔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정도가 있고 중도가 있고 쓸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 여행을 하고 있다. 교양은 넓지만 얕은 지식이다. 넓고 얕은 지식은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된다. 맞죠? 반면 깊은 지식은 전문적이고 독자적이며 개별적인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우리의 전문성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유연하고 효율적이게 한다. 대부분의 개인은 이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깊은 지식은 학벌이나 교육 수준이나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홍보팀에서 일하는 회사원은 회사의 홍보 활동과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깊게 알고 있다. 통신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통신산업의 현황과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 대학의 교수는 자신의 연구 분야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한다. 군인은 자신의 주특기를 일반인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숙달하고 있다. 수박을 판매하는 사람은 현재 수박 시세와 잘 익은 수박 선별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깊은 지식은 사람이 성장하며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지식이다. 이런 깊은 지식들이 각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사회는 구성원 전체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풍요로움과 편리함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위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적인 공통 분모를 공유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깊은 전문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서 교양을 공유해야만 한다. 여기에서의 교양은 클래식을 듣고 기품 있게 차를 마시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양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제를 지나 정치로 향하고 있다. 중략.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정치다. 정치는 사실 어렵고 복잡한 개념일 테지만 우리는 쉽고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치란 단순히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경제체제 중 무엇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의 본질이라 하겠다. 논의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를 정치적 보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진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알아보는 출발점으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구분에서 시작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앞서 이해한 경제체제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한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뒤이어 논란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의 각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를 실제로 구분해 볼 것이다. 이론적 실제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한 이후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어떤 정리를 어떤 논제로 이어갈 것인지 말을 했네요. 논의 순서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이론적 구분과 현실적 구분, 두 번째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네요. 다음,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많은 사람이 쉽게 대답한다. 대답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수다. 2. 진보다. 3. 중립이다. 혹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4. 모르겠다.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 이러한 답변을 가장 많이 듣는다.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립이라거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너무도 다양하니 건너뛰자. 어쨌거나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 진보의 개념을 각각 안정, 변화 추구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하며 주관적인 답변이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연한 개념도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해한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 후 우리가 정의한 개념을 기초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략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다른 질문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세상이 물론 문제점들이 있으나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이라는 어휘 자체가 막연하지만 일단은 추상적인 상태로 남겨두고 답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가? 세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 세상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적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그 문제는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세상에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개인이라도 그 부조리한 상황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안정적이거나 안정적과 개인 책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불안정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 두 모녀가 카드빚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딸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인이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기호품이나 사치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두 신문이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을 붙였다. A신문, 비정한 모정 동반 자살하다. B신문, 사회가 모녀를 벼랑으로 몰았다. 같은 사건인데도 두 신문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된다. 당신은 어떤 신문사가 사건을 더 정확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가? A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활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카드 사용 내역에 사치품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반면 B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니 어쨌거나 생활고에 처했다는 것은 사회적 구호의 기회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이다. A는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의 책임을 모녀 개인에게서 찾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그나마 정상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가 정상적인데 발생한 문제이니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반면 B는 사건의 책임을 사회에 묻고 있다. 사회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이니 그런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관의 차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시각은 존재하지만 틀린 시각이란 없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자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진 않을지라도 매우 소모적이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모녀가 자살했던 당시 사회가 매우 문제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IMF 외환위기의 상황이었고 위기는 불안과 침체로 이어졌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대출을 통한 방만한 기업 경영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었고 외환 보유고가 크게 낮아졌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으며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 상태가 찾아왔다. 국가 부도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여기에 대한 영화가 있죠. 국가 부도의 날.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국가 재정을 축소할 것, 그리고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복지를 포기해야 했고 기업들은 엄격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만 했다.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보호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실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거나 연속적으로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 모녀가 생활고 카드 빚에 시달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때는 1990년대 IMF 때예요. 저도 그때를 어린 시절을 겪었고 솔직히 그때 안 힘든 사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비단 판단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 단적인 이런 질문들로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A신문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모두가 다 자살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카드 내역서 중 상반된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양쪽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책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단락만 나눠도, 이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물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냐에 따라 많은 대화에 열린 창들이 열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카드로 무언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면, 좀 다른 방향을 선택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 집도 그 당시에, 조금 어려웠을 때, 지금과 비슷한 과정들을 겪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돌려막기죠. 예, 그런 과정들도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가 모든 이들을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회는 어떤 기준치나 어떤 법적인 망을 구현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법치 안에서는 적어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이 범위나 이 제도 안에서는 같이 상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그때 당시에 사회의 잘못이다. 뭐 카드 규제를 더 했어야 됐지 않느냐. 이거는 사회가 기업을 막지 못한 뭐 기업 사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생각은 보수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가 돈 앞에서 좀 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책임과 상환 능력, 계획성이 분명히 따라오는 게 그 구매와 사용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고.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페널티를 얻고 채무가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요즘엔 또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리볼빙이라고 이제 그 달에 썼던 금액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뭐 썼던 금액의 일부만 납입을 하고 그 다음 달로 이제 이월을 시키는 거죠. 대신 페널티는 다음 달에 전달 것까지 더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달에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페널티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다음 달에 좀 더 내가 많은 금액들을 얻고 더 많이 지불을 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면 당연히 쓴 거에 대한 내가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 자유경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읽어볼 거예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읽지 않고서 정치를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경제 부분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에 편에 쓸 것인가요? 어느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두 모녀가 카드를 사용한 거에 대한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두 모녀가 그렇게밖에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회의 잘못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답이 내려지시는 걸까요? 이상입니다.
안녕.